고생이 너무 많이 했어. 1년 중에 제일 고생이 많은데. 저기 중요한 말이 김정민이 여기 선정을 보게 하는 네, 12월 6일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제 113차 정책조정회의를 홍영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어제까지도 예산안의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일자리 예산, 또 남북협력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가 인도해야 할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데만 노력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당은 선거법에 연계를 시켜서 정말 예산안 처리가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힘스러운 일입니다. 야당은 뿐만 아니라 오늘 본회의에서 한 200건 정도의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만 예산안 협상, 또 선거법과 연계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걸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거의 90% 정도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밀실에서 나눠먹기 예산 이런 걸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지금 단계는 일자리 예산, 남북관계 예산,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아주 중요한 예산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협상은 12시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야당에게 이미 지금 법정 처리 시한보다 4일이나 넘겼고, 또 이것이 단행이 되면 국회 승진압법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작년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했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아서 하루 더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면 7일날도 하지 못합니다. 7일날 못하게 되면 8일, 9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상당은 계속해서 선거법과 연계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연계시켜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이 있고 또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좀 접고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지금 정개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진전을 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2시까지도 야선당이 바른미래를 포함한 야선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겠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만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유감스러운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어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몇 차례 이렇게 합의에 도달했다가 안 되고 했었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로 이렇게 중요한, 저는 어떤 광주에서 지방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모델로서 정말 온 국민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의가 깨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됐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광주에도 계속 저희가 기대를 걸고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대년 정책위원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광주형 일자리 무산 말씀하셨는데 무산된 건 아니고요. 그 국제를 듣고 있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 오해였습니다. 방금 그 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정기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해서 민정법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정기장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창호법이나 또 형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민정입법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산 처리가 아직도 미뤄지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이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예산 처리를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맡겠다고 하는 야3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처리가 이런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제 시간에 처리를 해줘야 지방정부에서도 그 예산 처리를 제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예산 집행이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제 시기에 처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일부 야당의 지도자께서 그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킨 것이 매우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매우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도자가 계시던데요. 이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물을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고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한 법적 시한이 법률화된 이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요. 민생예산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만 야당들 또 일부 언론에서 일부 통계지표를 경강부회식으로 해석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연일 정치 공세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으니 포기해라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을 봤는데요. 통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교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수치만 끌어다가 비판하는 것은 억지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정치 선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통계 지표들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결과를 보면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근로가구의 소득은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 7.2%입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3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 됩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자 가구도 소득이 계속 증가해서 올해 3분기까지 평균 4.1%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확인됩니다. 최근 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는 줄어들고 상하위 임금 격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위 10% 임금 노동자의 월 임금 격차는 올해 8월에 5.04배로 작년에 5.63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17.9%로 작년 20.5%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가구와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통계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위 가구 소득 감소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통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위 가구 중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올해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를 기준으로 1분위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3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68%는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소득 1분위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즉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는 가구주가 노인이거나 은퇴자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고 고령화와 노인 가구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들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경기 배움 수단이 아닙니다.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의 부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가계소득 증대 대책, 문재인 케어,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등 가계 지출 경감 대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 안전망 확대 정책이 모두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이 됩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포용국가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물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직 효과가 미진한 부분들도 존재하고 또 보완할 지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들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만 합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200개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2019 예산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인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야적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핵심 법안들입니다. 핀테크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 지원특별법, 모두 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이행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통과되었던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른바 윤창호법과 세트법인 음주수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생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의 근거를 연장하는 결해말 큰사전 편찬 사업, 그리고 나라를 위해 6.25 참전 용사하셨던 분들의 군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농어촌을 살리는 농어업 농어촌 특이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는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 200개의 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 당장 2시에 합의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선거법 연계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작은 야 3당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이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만큼 여야가 함께 공론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가며 합의해내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이번 본회의와 예산안과 연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우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김병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그 대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1,5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 알다시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해소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금리 인상이 가계부실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에 가계부실 위험률이 높은 보위험 가구수가 42,000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무려 15조 6천억입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소위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입니다. 금리 인상 전 3분기 가계대출 연출 통계를 보면 은행권은 작년 말 대비해서 0.03% 연체율이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대부업체는 0.9%, 저축은행은 0.3%, 상호금융조합은 0.38% 상승하는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연체율의 질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통계입니다.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 그리고 고금리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고정시키는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같은 대책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은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만기 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종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 문제가 우리 국회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개혁특위 간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간사 회의에서 현재 이런 국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국회 원내대표분들께서 이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일단 그 선거법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5당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좀 해서 대략 한 5가지 정도 같이 좀 합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이걸 이제 정개특위 간사단에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원내대표 혹은 당대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눈 건데 저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게 이 선거법 합의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기타 정치 사안을 연계시키지 말자는 우리 정치권의 합의가 이 선진화법 이후에 일단 전통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이걸 뒤집는 건 안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 논의의 원칙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법은 다 아시다시피 의원 300명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논의 과정이 정말로 명분이 있고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졸속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선거법 합의에 대해서 불만 있는 의원 몇 분이 야 그거 지난번에 연말에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사실 그 반발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개특위에서 정말 개혁적인 방향으로 대의명분을 세워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논의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장 저희 민주당만 해도 저희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 방향은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안들 특히 이제 정당 간의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원 전체 의견을 구해보자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방향도 또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개특위는 상당히 의미 있게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야삼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예산은 예산이고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이렇게 나눠서 일처를 해주시면, 저는 그 야3당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는 저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바로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3당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거법의 합의, 그리고 우리 선거법의 의견,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졸속 합의가 되지 않고, 정말 의원들이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합의는 내가 반대하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무게가 있는 그런 선거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민 간사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작은 야3당이라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야3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책위 의장님께서 3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소득노동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3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1, 2분위 가계동향의 이 1, 2분위가 어떤 가구인지를 좀 봤습니다. 1분위에 해당되는 160만 가구의 85%인 140만 가구는 가구주가 65세에서 71세 평균의 무직 가구입니다. 2분위도 무직 가구가 61%를 넘습니다. 2분위의 일부 근로자 가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인 24만 가구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노무 근로자 가구이고, 놀랍게도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의 여자 어르신입니다. 저희는 이 소득주도 통장, 다시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벌어가는 임금의 증가, 이건 당연히 필요하고, 다만 우리가 평균 연령 72세 되는 어르신에게 노동시장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20대와 경쟁하시고 30대와 경쟁하시고 40대, 50대와 경쟁하셔서 일자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먹고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사회 안정망,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평균 72세 되는 어르신들이 일하지 않고도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고민해야지, 소득주도 성장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마치 코끼리 다리 만지기처럼 봐라 1분위에 이렇게 소득이 적어지고 있고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안망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인의 합의는 저는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국정조사만 받아주면 모든 걸 다 협조하겠다. 정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11월 중순 이후에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국정조사만 받아라, 국정조사만 받으면 다 해주겠다고 해서 결국 저희가 국정조사 받았습니다. 다 해주겠다고 합의문까지 썼습니다. 정치인의 말이 중요하죠. 정치인의 합의는 더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합의문 종이 쪼가리 하나만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1년 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 전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법을 이유로 예산안을 안 해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국회의원들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한다라고밖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예산안은 처리해 주시고 국민들의 내년 먹거리 걱정은 안 하시게, 산이탈이 걱정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선거법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열어도 좋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운한 거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고, 그리고 채용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채용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난리를 쳐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채용 절차 공정하게 관한 법, 채용에 압력을 가하거나 위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해서 부적절한 채용이 있을 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채용 절차에 관한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 200개를 넘게 처리하면서 이건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은 또 빠뜨렸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시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비공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분만 하고 다 그냥 10분만 하고. 네, 오늘